출혈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지혈과 그 과정 내에 일어나는 혈액 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이 먼저 손상되면 출혈이 일어납니다. 이때 동맥과 같이 큰 혈관의 출혈은 자연적인 지혈은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모세혈관 등과 같이 아주 가는 혈관들이라면 출혈은 생리적 기전으로 지혈되게 됩니다. 그 지혈되는 과정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혈관이 먼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마개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혈액응고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혈액응고 인자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먼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동맥, 소동맥 등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출된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혈류량이 감소되고 혈액의 소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 자체에서 그리고 이 주변으로 붙게 되는 혈소판을 통해서 세로토닌, 트롬복산 A2와 같은 물질, 화학물질이 분비되기 시작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의 수축이 더 촉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손상된 혈관 부위에 혈소판이 응집하게 되고 혈소판의 마개가 형성이 됩니다.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이렇게 혈소판이 마개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혈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혈소판이 마개를 형성한 이후에 혈액응고 인자들의 응고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혈액응고 인자들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활성화되게 되고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섬유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섬유사는 섬유소원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물질의 응집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섬유사는 혈소판을 단단하게 막아주는 마개의 역할을 하고 적혈구 등을 뭉쳐서 혈병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혈관벽이 치유될 때쯤 되면 피딱지가 형성돼서 지혈을 완벽하게 형성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 출혈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액 사이에 같이 떠돌아다니는 혈소판이 혈관벽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폰 빌레브란트 물질은 혈액 응고인자 8번과 함께 결합한 채로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 교원질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 폰 빌레브란트 인자를 매기로 해서 손상된 교원질에 혈소판이 가서 붙기 시작을 하고 이 붙은 혈소판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께 분비되면서 주변의 혈소판을 더 유인해서 부착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화학물질은 ADP와 트롬복산 A2가 되겠습니다. 활성화된 혈소판은 이와 같이 서로 부착하게 되고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혈소판에 마개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응집 및 마개를 형성함으로써 이와 같이 구멍난 혈관에 마개가 덮여짐으로써 혈액의 출혈을 막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출된 교원질의 폰 빌레브란트의 작용을 통해 혈소판이 가서 붙기 시작을 하고 붙은 혈소판은 스스로 ADP와 트롬복산 A2와 같은 여러 개의 화학물질을 분비하면서 나머지 혈액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혈소판을 더 유인해서 부착 그리고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혈소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마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혈소판의 응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양성되먹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양성되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액응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유사는 바로 섬유소원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섬유소원, 바로 간에서 합성됐었던 혈장 단백질이었습니다. 이 섬유소원이 섬유사가 되어서 혈소판의 마개를 강화합니다.
붙어있는 혈소판에 이렇게 그물을 형성해서 이 사이사이에 혈소판에 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지혈을 완성시킵니다. 혈소판의 막에는 임시적인 막음이지만 보다 단단한 막음을 하기 위해 이렇게 섬유소와 끝과 끝을 경계로 모여있는 혈소판들이 응축작용을 통해서 혈액응고가 진행이 됩니다. 혈액응고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단단하게 혈액이 응축되고 마개를 형성하는 섬유사의 형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소는 어떻게 섬유사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섬유소원이 섬유사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활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활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바로 혈액응고 인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액 안에 그리고 혈관벽에는 다양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이렇게 혈관과 혈액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면 응고인자들은 원래 갖고 있는 이름 뒤에 A자를 표시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A는 피브리노겐, 즉 섬유소원이죠. 이 섬유소원이 섬유사가 되면 바로 1A라고 설명합니다. 응고인자에 붙여져 있는 번호들은 중요도나 반응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 건 아니고 반응의 순서에 따라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8번은 혈우병과 관계돼서 AHF라고 부르고 9번의 경우는 환자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마스 팩터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10번째도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넘버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합성되는 장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 질환을 갖거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은 혈액응고인자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지혈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합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 K인데 2번째나 7번째, 9번째, 10번째의 경우는 비타민 K를 간에서 합성을 과정을 통해서 혈액응고 인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비타민 K가 결핍되더라도 혈액응고 인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지혈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응고인자 세 번째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응고인자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혈액 안에 존재하지만 이 세 번째 응고인자 티슈 팩터의 경우는 엔도셀리얼 셀, 즉 내피세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티슈 팩터라고 부르죠. 혈액 안에 들어있지 않고 혈관벽에 묻혀 있다가 평상시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혈관벽이 찢어져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때 내피세포에서 티슈 팩터가 나와서 바로 쓰여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슈 팩터의 경우는 비활성 상태로 혈관벽에 있지 않고 항상 준비된 활성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출혈이 일어나면 이 엔도셀리얼 셀, 즉 내피세포 사이에서 바로 등장을 해서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연속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혈액 응고가 시작되는 경로를 크게 내인성 경로와 외인성 경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인성 경로는 혈액이 혈관벽에 콜라겐에 노출이 되면, 즉 찢어진 혈관벽에서 나온 콜라겐에 노출이 되면 이때부터 응고인자 12번째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9번째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활성화되어서 혈액응고 10번째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자체에서 일어나는 콜라겐의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액응고 인자의 활성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외인성 경로는 혈관벽이 손상을 입으면 그 손상된 그 혈관벽 사이에서
즉 내피세포에서 잠재되어 머물러 있었던 티슈 팩터, 그러니까 조직인자 세 번째가 활성된 상태로 바로 노출이 되면 이 물질이 혈액 안에 들어와서 응고인자 일곱 번째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또 동시에 같이 열 번째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 번째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은 공통 과정이지만 이와 같이 내인성 경로에 비해서 먼저 활성된 상태로 그냥 바로 나온 조직인자, 즉 세 번째 혈액응고인자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열 번째 과정이 활성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둘의 공통은 모두 혈액응고인자 열 번째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열 번째 혈액응고인자는 공통적으로 프로트롬빈의 물질을 트롬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트롬빈이 만들어지면 트롬빈은 양성 데모김 작용을 통해서 상위 레벨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트롬빈이 그 전 단계, 전전 단계의 트롬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활성화를 더 유인하기 때문에 트롬빈이 먼저 만들어지면 나머지 다음 과정을 통해서 트롬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활성화한다는 양성 되먹임 과정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외인성 경로로 트롬빈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진다면 이 트롬빈은 내인성 경로를 자극해서 천천히 발생하고 있는 내인성 경로를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 트롬빈이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특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트롬빈의 양성 되먹임이라고 설명하죠. 외인성 경로를 통해 트롬빈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섬유사를 형성하기까지는 초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트롬빈이 활성화되고 섬유사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수분 내로 걸리기 때문에 외인성 경로의 트롬빈의 활성작용보다 내인성 경로가 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외인성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진 트롬빈이 내인성 경로를 자극하는 양성 되먹임 과정이 혈액 응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롬빈의 양성 되먹임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트롬빈은 피브리노겐, 즉 섬유소 1을 활성화시켜서 섬유소로 만들어내고 이 섬유소가 덮개를 형성하면서 섬유사를 만들어냅니다. 즉 피브린이라는 건 섬유사 한 가닥이라고 설명한다면 이 한 가닥이 여러 개가 서로 얽혀서 그물 모양의 섬유사를 형성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나중에 지혈 과정에 혈병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할 거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혈액응고 인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혈액응고를 본인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 안에서 사용되는 칼슘이 부족하거나 혹은 칼슘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면 혈액응고는 이 과정에 차단이 일어남으로써 제대로 혈액응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칼슘 또한 부족하면 혈액응고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관벽이 지혈 과정 안에서 혈병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혈병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혈관벽은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는 건 혈관벽의 세포들이 재생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붙어있는 혈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용해됩니다. 용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혈관벽 내에 오히려 혈전을 만들어내서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지혈된 이후에 혈병 용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혈액의 흐름은 혈병에 의해서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병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혈액에는 섬유소 용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혈액 안에는 섬유소 용해계를 갖는데 이때 이 섬유소 용해계의 작용으로 플라스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소 용해소에 의해서 플라스민이 활성화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라스민 노겐 활성 물질에 의해서 플라스민 노겐이 플라스민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 플라스민이 섬유사를 끊어주면서 이와 같이 섬유사를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플라스민 노겐은 비활성 상태로 혈액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플라스민 노겐의 활성 물질과 만나게 되면
플라스민이 되고 이것이 섬유사를 끊어주는 용해작용을 일으켜서 혈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플라스민 자체는 바로 오히려 어떤 과정에서는 지혈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항응혈원으로서 우리가 부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이 손상된 것이 지혈 과정을 통해서 복구되는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혈관벽에 손상이 돼서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면 그 수축은 혈관 스스로의 수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원질에 노출된 혈소판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에 의해서 혈관의 수축이 유도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혈소판은 응집 과정을 통해서 마개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혈액 안에 흘러 지나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외인성 경로로 혈관벽에 묻혀 있었던 티슈 팩터, 세 번째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혈액 응고 인자가 트롬빈을 형성하고 섬유사를 빠르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과정보단 좀 느리지만 노출된 교원질에 혈액이 부딪히면서 활성물질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트롬빈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이제 천천히 일어나고 이 과정 안에서 섬유사를 형성하면 이 섬유사는 혈소판의 마개를 강화하고 혈병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떡이 만들어지면 지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혈이 완성되면 혈관벽은 더 이상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피떡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혈이 완성되면 혈관벽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혈병은 용해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다양하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지만 시간의 전후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혈소판이 마개를 형성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혈소판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더 많은 혈소판을 유인하는 양성대먹임 현상을 기억을 해야 할 것이며 외인성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트롬빈이 내인성 경로를 자극하는, 그래서 트롬빈의 활성화를 더 촉진하는 양성대먹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양성대먹임을 통해서 혈액 응고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지혈작용을 촉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혈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 질환들은 지혈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비타민 K의 부족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응고인자 두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K 부족으로 인해서 응고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를 통해서 간에서 합성됩니다. 그래서 간 질환을 갖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응고인자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제대로 지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우병은 성염색체의 열성 유전으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남성에게만 발병이 주로 되고 여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보인자로 머무르게 됩니다. 혈소판은 정상이지만 그래서 자발적인 출혈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때 자극이 주어져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렇게 일어난 출혈은 지혈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부딪혀서 충격을 가하거나 할 때 멍이 쉽게 잘 드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혈우병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서양인에게 더 많이 발병률이 높고 그리고 응고인자 여덟 번째 결핍 주로 85%를 차지하는 이 고전적인 혈우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열성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우병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이 혈액 마이크로미터당 약 5만 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혈소판의 마개가 잘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수가 부족해도 지혈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나 작은 혈관에서 자발성 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혈소판의 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온 빌레브란트 병입니다. 포온 빌레브란트 인자는 교원질의 혈소판에 부착을 돕습니다. 따라서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과정을 갖고 또 응고인자 8번째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포온 빌레브란트 인자가 결핍되거나 혹은 이 물질 자체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혈소판의 활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혈액 응고 인자 8번째가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감소증과 또 혈우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에 의해서 작은 혈관이 자발적인 출혈이 일어나거나 코피 또는 잇몸 출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큰 혈관의 경우는 지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장애에 의해서 멍이 쉽게 드는 그러한 특징을 동반하게 됩니다.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항응고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응고제를 쓰는 것 말고 혈액 안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흐름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항응혈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관벽에 혈소판이 부착하는 걸 막고 있는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있고 그리고 섬유소를 용해하는 즉 섬유사를 끊어주는 용해 물질로 플라스민 노겐 활성화되면 플라스민이 되겠죠. 자, 이런 물질을 항응혈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물질이 우세하면 우리가 지혈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또 평상시에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쓰면서 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파린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트롬빈이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항트롬빈 3 작용을 통해서 트롬빈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린은 투여하면 바로 항응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혈액을 체열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함께 더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헤파린을 쓰게 됩니다. 와파린이 있습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재사용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응고인자 2번째, 그리고 7번째, 9번째, 10번째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단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이 물질은 투여한 다음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야지 항응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에 만들어진 응고인자 2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가 이미 다 소모된 다음에서야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와파린 또는 쿠마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칼슘의 킬레이트제가 있습니다. 킬레이트 반응이란 어떤 물질이 금속 이온과 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칼슘 킬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듯이 칼슘의 경우는 직접 혈액 응고를 일으키진 않지만 혈액 응고 과정에서 촉매의 역할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칼슘과 이 킬레이트제가 결합을 한다면 칼슘이 직접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살산이나 구연산, EDTA나 EGTA 등이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내피세포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흘러 지나가면서 내피세포 내에 혈액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쉐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전단 자극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피세포 안에 자극이 되는 전단 자극에 의해서 이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프로스타사이클린, 그리고 플라스민 노겐의 활성 물질들이 항혈전인자, 즉 항응혈원으로서 분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질은 항응혈원으로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산화질소의 경우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함께 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도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